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고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복에 수갑을 차고 후송차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특검은 구속 직전에 터져 나온 나토 목걸이 외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이른바 나토 3종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넘어 형량이 더 센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지 오늘도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고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이경민 변호사 먼저요. 호송차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가야 되니까 호송차를 이용을 했는데 사복을 입고 차에 탔다고 했습니다. 원래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돼 있다가 나갈 때 사복을 입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의를 입고 나가겠다, 아니면 뭐 사복을 입고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뭐 윤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포토라인에 설 때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서기 싫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왔던 만큼 예.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출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석을 할 때 그 수용복을 입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복을 입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자유롭게?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는 단 한 번도 사복을 입고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수용복을 입고 이제 나와서 그냥 예. 조사를 받고 그대로 이제 돌아갔고 사실 수용복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입고 있을 때 좀 편하긴 해 보이거든요. 신발도 이제 뭐 고무신 같은 거 신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영복도 이제 뭐 아주 뭐 갇혀 입은 그런 느낌의 옷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구속이 되고 나면 사실은 뭐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사실은 뭐 사복까지 차려 입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예, 생각했을 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복을 입고 출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피의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뭐 이 변호사님이 경험상으로는 뭐 본 적은 없다. 예. 또 하나요. 호송차에 탈 때 구치소에서 수갑을 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뭐 도주할 염려라든가 가능성은 없어 보임에도 수갑을 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이제 보호 장비를 사실을 착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마 구치소 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뭐 이 인권을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 없이 갔다라면 그것도 특혜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나올까 봐서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 일반적인 뭐 수용자들과 비슷하게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예. 그냥 이제 그런 뭐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제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말 나올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논란조차도 없게 하겠다. 예. 약간 그런 좀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8시 40분쯤에 출발을 해서 1시간 한 10분쯤 걸린 것 같아요. 특검 사무실이 여기 시내에 있기 때문에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모습은 당연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요. 굳이 이런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성춘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피해자의 인권이 예.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의 재판 자체가 국민들 관심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국민들의 알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것들 뭐 굳이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피의자들 역시 최대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는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수세죠. 때문에 저는 예. 굳이 그것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출석은 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아예 지금 불응하고 있으면서 구치소 안에서 소동도 벌어질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김 여사는 출석은 일단 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출석 자체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입장이 완전 틀리거든요. 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구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포토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였을 뿐이고 예. 사실 뭐 일반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렇게 대단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마 이번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번 정도의 어떤 강제적으로 구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바로 어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소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검의 어떤 어떤 소환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 어떤 혐의로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최수영이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예.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알선 수재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구속은 됐지만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차라리 특검에 나가서 진술 거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물적 증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재판이 훨씬 앞으로 유리할 것이다 하는 예. 나름대로 재판 전략이 좀 깔려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검의 계속되는 어떤 소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다. 응하기는 할 응하기는 것이다. 하고 예. 가서 어떤 굉장히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그래서 예. 아마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정황 증거만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1차 조사 때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게 바뀐 거거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어떤 전략, 어떤 의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재판에서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면 형량에 있어서 이제 높은 형량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출석 자체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출석은 하되 진술을 거부하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나오는 부분은 진술을 해봤자 나머지 지금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어권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대신 이제 특검에서 아마 이제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긴 할 겁니다. 제시를 예. 하긴 할 예. 것이고 그러면 옆에 변호인들도 동석을 해 있는 만큼 아마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증거를 토대로 이제 이 증거를 깨야 될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방어 논리는 좀 세울 수는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조사에 출석을 하는 그런 이제 의미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도 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출석은 해야 되고 출석을 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이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일단은 뭐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건강상의 이슈가 또 생기고 해서 이제 보석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이제 형량이 선고가 되고 나서 이제 가석방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조사 자체는 임하되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결국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진술 거부권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출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워낙 내란 혐의라는 게 워낙 중환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더 이상 깎을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는 가석방도 그렇고 형량 부분에서도 깎아야 될 여지가 있는 거니까 뭐 물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수사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김 여사는 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뭐 구속적 부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 봐라, 나는 건강도 좋지 않지만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건강, 응하고 있다. 예. 그러면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 실험 이후에는 뭐 보석
가석방 그 이후에도 뭔가 나는 수사 과정부터 그래도 진술권도 성실하게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응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어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 여론전을 하기 위한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석이라고 보세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성실하게 임한 건 역시 나중에 형량을 낮추는데도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김 교수 그 건강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설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고 있다는 것이 김 여사 측에서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어야 건강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근데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받았던 심리적 충격을 생각하면 저는 밥맛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아마 수갑을 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구속을 예상을 왜냐하면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검사 시절에 보면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하고 결혼을 할 때 본인이 과연 다음에 어떤 수갑을 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받게 된 어떤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굉장히 좀 밥맛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그래도 이 심리적 타격에서 오는 그 어떤 뭐 심리적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 본인이 뭐 수갑을 차고 뭐 특검에 원에 소환에 갔는데 보면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밥맛은 당연히 없고 두 번째 나름대로 아마 수사라든가 앞으로 재판에서 전략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벌써 건강 이슈는 좀 깔아놓은 게 좀 많이 있는 게 아마 그 대통령 관저에 대해 있을 때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보면 먼저 관저에 들어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니까 거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부분도 있었고 기억나네요. 예, 또 예. 지난번에도 보면 병원에 조금 어느 정도 입원을 해서 했죠. 그때 휠체어로 태어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건강 이슈는 조금 깔아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마 건강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저는 아마 당장으로 볼 때는 구속 적부심보다는 어떤 병보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아마 그런 것들도 당장에도 지금 밥맛이 없고 또 나름대로 어떤 수사나 재판 전략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이슈를 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아픈지 뭐 일부러 아픈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세요? 만약 건강이 안 좋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검찰 조사 받는데 어떤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조사 안 받으러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유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의사가 이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줘야만 그걸 토대로 이제 뭐 조사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건강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치소 내에서도 뭐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안에서 이제 진료를 받을 것이고 필요하면 또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출석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이제 뭐 병원에 진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해석이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 가서 안과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가서 뭐 이거는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간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료를 받아가지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 아픈 거에 공식적인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외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면은 뭐 보석 청구를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됐을 때 그 구속이 되기 전과에 뭔가 이제 사정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뭐 합의서가 제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본인이 뭐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없어졌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놓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라면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이제 나빠졌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건강상의 부분의 한정에서만 본다면은 그 정도로 지금 만약에 이제 보석을 받아서 석방이 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좀 중대하게 좀 건강 상태가 좀 악화가 됐을 많이 때 아파야 돼요? 정말 아파야 됩니다. 정말 아파야 되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사도 아 정말 바깥에서 입원을 하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위중한 상태다라는 게 이제 의사의 진단서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의사도 본인의 이제 면허를 걸고 이제 쓰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심하게 아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진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만 그 정도가 돼야만 법원에서도 이제 허가를 해줄 정도가 된다. 예.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명 위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실명 직전까지 가는 정도로 병세가 안 좋아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의학적인 또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근데 정말 실명 위기에 있고 근데 그것이 뭐 외부 기관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라면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청취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외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인 진료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정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뭐 실명 위기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할 혐의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러도 지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구속은 시켰지만 속도가 안 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전 그래서 차라리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아예 그냥 기소해서? 예, 왜냐면은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분명 뭔가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당하기 전 1차, 2차 때만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뭔가 성실히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불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면 국민들이 바랄 때는 처음에는 법의 엄정한 집행, 뭔가 피의자가 이렇게 거부할 때 좀 인치를 해서 어떻게든 조사 장소에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셨겠지만,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저는 생각이 좀 이제 다 한 단계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정도로 거부하면 빨리 재판으로 가서 빨리 좀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렇게 그냥 끝까지 거부한다고 해서 질질 끌다가 기소가 늦어지면 재판도 늦어지고 그럼 결과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단계에 왔으면 특검이 빠르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장에 안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재판장에 변호인이 나오든 국민이 직접 나오든 나와서 뭔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빨리 기소하는 게 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18일에 다시 한번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명품들 얘기를 해볼 텐데 김 여사에게 그 고가의 시계를 대신 사줬다는 사업가 있죠.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현재는 주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국 이뭐 애프터 때는 이 정상들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굉장히 치장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기하고 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래 좀 클래시컬한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세론을 갖다가 내가 추천한 거예요 그때요. 김건희 여사가 원래 뭐 귀걸이니 팔찌니 시계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니클로 하나 정도 있고 예. 청바지였고 그 사진 한번 보내서 그 전에까지.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서 대표가 반클리프 아펠 같은 거 하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니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보석 공부를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보석의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최근 들어서 김 여사 관련해서 명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실제로 영부인이니까 이 주장을 보면 정상 외교 무대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취지인데 이게 원래 부속실에서 이런 착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뭐 대통령 영부인이 아무래도 해외에 아무래도 뭐 정상회의에 가면 그런 것들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게 세팅이 다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면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 보면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국격이나 품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해외 정상회의 가더라도 굳이 해외의 명품이 아니고도 우리가 지금 K컬처라든가 K문화가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내산에 있는 좋은 제품을 갖고 나가면 오히려 해외의 정상 부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K컬처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나가보니까 해외 정상들이 그런 글로벌 명품을 하고 있으니 본인도 명품을 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포스 레이드의 어떤 품격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되어 있었고 또 공인의식도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공인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부분들을 사비를 들여서 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어떤 건설회사나 또는 전혀 어떤 뭐 모르는 쪽에서 돈을 그런 걸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성을 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체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해외 정상회의에 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세팅을 할 때 반드시 보좌진에서도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었나. 보통 예. 보면 건빛 있는 우리 수행 보좌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은 괜히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고가의 브로치를 한다거나 귀걸이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에 스크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렇다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어가 되지 않고 있었잖아. 예. 아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나가니까 다른 정상의 퍼스트레이드들이 굉장히 치장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시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석 공부도 해야겠다라고 김 여사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일반인에게 또 얘기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본인의 보좌진 제2부속실도 사실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예.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외국 정상과의 이런 그 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내가 좀 장신구를 차도 되느냐 아니면 장신구를 찰 때 보통 어느 걸 차느냐 이런 것들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갔어야 되는 그 것이거든요. 프로토콜이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민간인에게 물어봤고 민간인을 통해서 그걸 대리 구매했고 이런 것들이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그 고가의 그 목걸이를 차고 나갔을 때도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거는 좀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시스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고 저는 국제 그 이런 행사 같은 데서 영부인들이 뭐 고가의 명품을 차고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하는 걸 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외국 그 정상 영부인들은 그렇게 고가 뭐 명품들 차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 내면에 대한 자신감, 결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영부인 되기 전부터 사실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학력 위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외국에서도 본인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덮기 위해 좀 겉으로 치장하는 거에 신경 썼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에 저는 외국에 있는 뭐 정상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명품 관련 기사가 나왔던 건 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누가 명품을 찾다더라, 북한에 뭐 김주애가 명품을 걸치고 나왔다더라 이런 기사만 봤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의 영부인들이 예. 어떤 뭐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나왔다더라. 전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서 회장은 그 시계를 대신 구매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3,500만 원에 사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시계가 된 거는 네. 갔더니 이제 VIP로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요 그 가격에 직급 5천 몇백만 원짜리 어떻게 3,500에 사요. 그래서 근데 통관해서 얘기했더니 3,500까지 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바세로는 계약을 앞서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금 안 낸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영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계산할 테니까 예. 일단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 이때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500만 원은 김 여사가 직접 현금으로 줬습니까? 예. 독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받으셨으면? 저거 그렇게 좀 권력이 무서워해요. 영부인하고 내 관계에서 돈 달라 이러긴 좀 그렇고 500만 원 김건희 씨한테 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서 대표님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본인이 통장이 많으니까 그 돈 많은데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통장 돈은 하면 이거 나중에라도 그래서 자기 통장 돈은 못 쓴다. 근데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 석과 서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경민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무언가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범죄 혐의를 빼려고 하니까 예. 이런 이제 좀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이 결국 이제 뭐 50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대리 구매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대가성 있는 이제 뇌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일부라도 돈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진술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나머지 돈은 결국은 이제 뒤에 나중에 뭐 모친을 통해서 이제 받겠다라고 했었다는 부분도 결국 약간 이제 대가성보다는 민사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 이렇게 가야만 이제 뇌물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뇌물이라고 보고 이제 그 구조를 가는 것과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게 신빙성이 높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검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혐의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증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진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예. 이제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은 지금 서 회장 입장에서 죄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저 진술에 맞는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단 500만 원은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 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못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죠.
사실 처음에 특검이 들어다 봤을 때는 예. 서모 씨가 그 로봇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과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브로치를 주고 목걸이를 줬다는 뭐 서희건설이나 대부분의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뭔가 청탁의 대가로서 뭔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서모 씨 역시,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역시 나는 뭔가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한, 수주하기 위한 대가성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주장이라 보는데, 예.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서 홍보일 해볼 생각 없냐라는 제안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모 씨는 본인의 죄를 뭔가 인정받지 않기 위해, 뭔가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저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꾸며내는 것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이 처음에 들여다봤던 분명 대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쪽을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확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요, 나토 3종 세트라고 지금 언론에서 네이밍을 하는 이거는 혐의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 목걸이만 나왔죠. 6천만 원대 목걸이만 나왔다가 귀걸이, 브로치까지 이 세 개가 다 서희건설 측에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김 교수님 일단요, 이거는 일단 대가성이 인사청탁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맞사위가 실제로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가기도 했고, 이거는 약간 혐의가 좀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근데 이건 뭐 뇌물죄는 아니고 아마 알선 수재 형태로 예. 일단은 뭐 그 마사이였던 그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그 이 서희건설에서 어떤 반클리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도 본인이 아마 그 그냥 통일부에서 준 그 고가의 목걸이에 대한 부분만 진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마 부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뜻밖의 이제 서희건설의 이모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고 브로치라든가 귀걸이를 줬다는 것을 실토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해명하기가 좀 개장이 좀 마땅치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당일날 아마 실질 심사할 때도 보면 변호인들도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이제 그거 뭐 소명을 할지 어떻게 해명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서희건설에서 보면은 그 어떤 뭐 3명의 딸이 있고 그 3명의 딸이 이제 뭐 3명의 사위를 있는데 그 3명의 사위들이 다 법조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첫째 사위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둘째, 셋째는 다 판사 출신이라는데 아마 저는 아마 이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된 거는 예. 나름대로 어떤 법조인 사위들의 어떤 가족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예. 서희건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먼저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면 나름대로 오히려 서희건설이 피해자이거나 또는 공익제보한 형격이 되면 예. 오히려 이제 뭐 어떤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도 경감이 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떠한 뭐 역할을 했는지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좀 소명을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수서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지만 만족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실망했다. 이경민 변호사, 이 진술이 사실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맥락이 좀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가성으로 이제 줬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결과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서희건설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뇌물 공여죄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걸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뇌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죄명 혐의가 어떤 게 적용되는지 확인했을 때 이거는 알선 수재가 아니라 딱 뇌물 공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서희건설 회장도 이제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예.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뭐 금품은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대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과 결과물이 결국 달랐다라는 걸 조금 강조를 하면서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가성을 좀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도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물론 자수서를 제출을 했지만 명칭만 자수서지 사실 실제는 자수서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수서라는 거는 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본인이 나는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목 끝까지 차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제 명칭만 자수서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또 자수서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중에 특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혐의의 제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알선수재로 적용을 할지 뭐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그거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서희건설 측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를 어쨌든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가성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과는 이제 맥락이 뭐 다르다라고 좀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원래 줄 때는 대가를 기대했으나 그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취지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내용은 그에 합당한 내용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는 맥락이 다른 내용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현된 게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알선수재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 받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뇌물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목걸이 받은 걸 몰랐다. 그죠. 몰랐는데 그냥 얘기해서 들어줬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뇌물죄 공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뇌물죄 공범으로 가야만 이게 알선수재 혐의가 아니라 뇌물죄로 그렇죠. 제명이 변경이 되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하거든요. 예.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라고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인식을 못했으니까 결국 이제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맞사이가 말을 하기로는 뭐 본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인맥이 없었다. 예. 검사 시절에 크게 인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인맥이 없는 사람을 그 비서실장 자리에 또 앉힐 수 있었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구조를 짜고 있는 거라서 아마 그와 관련된 뭐 객관적인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가 드러난다면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선수재에서 뇌물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서희건설 측에서도 뇌물 공여로 제명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예. 그런 아마 퍼즐이 이렇게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고 인사를 해야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고 지금 나오는 시점들을 다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2022년 3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있을 때 이때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의 초기가 어떻게 보면 힘이 가장 센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가장 센 청탁을 시기. 받기 예. 좋은 시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는 밝혀진 것만 이거라고 현재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추가적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왜냐하면 특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고가의 물품들을 지금 역추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마도 그 22년 그 서희건설이 그 인사청탁 우리가 원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무슨 뭐 국무총리 일자리가 없어서 뭐 일자리 구해달라고 평탁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예. 결국 정치를 시키고 싶어서 결국 나중에 공천까지 받고 싶어서 저는 청탁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은 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간 이후에 실제로 이 그 박성근 전 검사 변호사가 부산 영도구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24년에 그런데 경선에서 져가지고 그랬나요? 예 경선 출마해가지고 경선에서 양자 경선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경선에서 탈락해서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아마도 24년 총선 때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는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한 공천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치인까지 그 공천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성추인 부의장은 밝혀진 것만 이거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고발이랑 들어가고 야당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당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요. 그때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서초동에 있는 사저를 사실상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출입객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 우리가 실무전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김건희 여사가 그냥 약속이 되면 그냥 통제 없이 어떤 간단한 검색만 거치고 아마 사절에 출입을 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들고 들어거나 목걸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부탁하고 아니면 선물로 꺼내놓기 굉장히 조금 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그대로 청와대로 갔다면 아마 청와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절차가 통제 있죠. 라인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렇게 쉽게 어떤 물건을 들고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사저를 대통령 관저처럼 사용하다 보니 앞에 물론 뭐 스크린 검색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흉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만 되고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에 아마 선물들이 조금 집중됐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그 이후에 보면 또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디올백 어떤 그때 수수 논란이 나오고 예. 녹취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약속을 잡고 무엇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크로비스타 그 사절을 대통령 간첩처럼 사용할 그 시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쪽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까지는 저는 뭐 빙산 일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뭐 통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소란은 언론에 쌍 일려진 것처럼 전한길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 또 소명할 걸 열심히 했습니다. 뭐 징계위원회 결정 내린다면 저는 당연히 또 따릅니다. 뭐 출당 조치든 어떤 뭐 주의든 경고든 당원 정지든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당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윤리위가 개최가 됐고요. 잠시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경고입니다. 여상원 위원장의 설명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있고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뭐 거구를 하느니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어떤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한 것은 그냥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경고로 하고 저희 윤리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경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김 교수님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명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제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고예요. 제명과 경고는 어떤 차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방금 나왔던 뭐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가볍지 않다는 그만큼 중징계를 한다는 건데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징계는 제명에서부터 탈당 권유, 사실상 이게 또 탈당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몇 년간에 걸친 뭐 아니면 수개월 걸친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굉장히 좀 중징계에 해당을 하고요. 예. 그 위에 밑에 보면은 뭐 주의나 경고는 굉장히 경징계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경고한 그러니까 거죠?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갔을 때 어떤 방송석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떤 고함을 치면 안 돼. 앞으로는 조심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수위가 굉장히 낮아져서 오히려 전한길 씨가 뭐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보면 본인은 제명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예. 너무 경징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통하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 자리를 잡은 나름대로 정치적 이제 어떤 힘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오히려 더 기운이 났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 전한길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 게 나름대로 그냥 국민의힘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게
지금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반탄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걸 넘어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상태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탄핵 결정이 나고 대선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인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탄핵 반대 그 흐름과 저는 전한길 씨 오늘 경징계도 같은 흐름에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한길 씨만 지금 어떤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예. 비상계엄 자체도 옹호하는 상황인데 왜 전한길 씨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탄핵 찬성 반대가 어떤 용광로처럼 녹아내리고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결국은 굉장히 조금 캄캄해지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애초에 그 윤리위가 소집된 날 제명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윤리위에서 14일 날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약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다들 제명으로 얘기 나와도 결국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다. 예.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오지 말라고 그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그거를 그 14일까지 그 전에 어겼을 경우 전당대회에 계속 출입하려고 시도하고 뭔가 당이 내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거부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징계로 진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아마도 당내 사정을 밝은 사람들로부터 한번 조언을 구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징계를 피할 수 있는지 아마도 그래서 전당대회장 가지 말라. 일부러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말고 무리하게 당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했을 거고 또 와서도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하면은 충분히 가벼운 경징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좀 조언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혹시나 중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한 후보군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지금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제명 조치가 설사됐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된 다음에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당대표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대표 권한을 취소도 그렇죠. 가능한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인유한 비대위 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과거에 이미 당을 나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명권처럼 당대표는 당에서 내린 징계에 대한 그 사명권 같은 그 취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징계를 받더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혹시 제명 조치가 나면 아마도 전당대회 중에 연설 중에 내가 당대표 돼서 전한길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나온 처분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 지금 뭐 이렇게 전한길 씨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돼. 왜 끊어내지 못한? 끊을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저는 국민의힘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탄핵된 게 두 번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학습 효과를 좀 잘못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을 졌는데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해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은 아마 이번에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어떤 국민의힘이 쇄신이나 혁신을 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5년이 가다 보면 언젠가 실정하게 될 거고 그때 되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기회가 온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을 우리가 지더라도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구주린 진영계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헤게모니만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또 기대로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보수 쇄신이나 혁신을 바라는 우리 뭐 한동훈계 쪽에 있는 뭐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보수 쇄신이나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보면 2017년도 박근혜 때 그때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을 만들어 한 30여 명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3의 정당이 결국 보수 혁신을 내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 국민의힘에 나중에 합당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주린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간에 보수 쇄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탈당을 못할 것이다. 제3의 당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보수를 대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 모여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주도권을 가지는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아마 그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문제인데 당원들도 보면 그동안 탄핵 반대해왔던 그 관성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아무래도 국민의힘 제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아무래도 건전하고 좀 합리적인 당원들이 조금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전한길 씨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다 무관심하고 지금 오히려 뭐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당원이 남고 그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이 되는
아무래도 반탄파 후보라든가 아니면 전한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역컨벤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당대회 후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를 굉장히 지켜 세우고 있고 전한길 씨가 오늘 또 김문수 후보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개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그냥 제 전한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네,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진정성을 국민께 알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팅이고 응원합니다. 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농성중인 김문수 후보까지 만났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한길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겨울에 당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지자들, 당원 지지자들 90%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김 교수님이 뭐 저희보다는 보수 쪽의 지지층 생각을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우리 당대표 본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어떤 그 당원대 우리 여론조사가 8대2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마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동혁 후보는 지금 친윤계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친윤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혁 후보 쪽으로 당시 조금 쏠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친윤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친한계에서 어떤 인적 정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결사항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까딱 잘못하다가 아마 이번에 당대표 어떤 선거에서 밀리게 되면 예. 본인들이 정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친윤계 국회의원들 그리고 친윤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궤에 함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동혁 후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윤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전한길 씨 그때 뭐 유튜브에 나가서 또 면접할 때 보면 바로 아마 당대표가 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면회를 가겠다는 입장까지 그렇죠.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어떤 윤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아마 친윤계가 중심으로 한 조직세가 워낙 좋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지도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본선에서는 20%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지는 사실 알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도 최근에 그 전한길 씨가 하는 유튜브에 좀 출연한 거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결국 아무나 죽거나 누구도 다치지 않았던 그런 가능까지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결국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이 상황이 지금 조금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아마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저 수치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박빙이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최근 초반하고 흐름이 바뀌긴 했어요. 저 원래 김문수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었는데 거의 그냥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예. 거는 장동혁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강하게 발언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본인이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후보의 발언은 점점 더 세질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사실 지난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날 밤에 계엄 해제 투표하러 달려갔던 18명 의원 중 한 명 아닙니까? 예. 저렇게 어떻게 이 8개월 만에 입장이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을 그 겨울에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이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당을 지킨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러 나갔던 거라고 좀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에 지키려고 했던 행위는 국민의힘을 망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마 뭐 지금 전당대회 룰 자체가 8대2, 당원 8, 일반 국민 2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전략적 의도는 알겠으나 저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가 된다 한들 국민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전한길 씨는 자꾸 찬탄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난 우리가 탄핵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신인을 저버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배신자, 국민을 향한 배신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전한길 씨 역시 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 계속해서 전한길 씨를 옹호하면서 그 배신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권 한번 잡겠다고 국민들을 배신한 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권을 잡겠다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저런 행위들이 전 당은 다릅니다만 보수 정당 저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오늘 징계가 나온 이후에 바로 한 발언이 친한계를 몰아내겠다고 해서 이게 장동혁 후보도 이렇게 거칠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면 새 지도부가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반탄 후보가 훨씬 더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아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실수는 뭐냐면 오판은 뭐냐면 저는 아마 친윤계가 이번에 새 대표가 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나쁘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정치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친윤계가 아마 이번에 친윤계가 이번에 아마 당대표가 된다면 친한계에 대한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대표 시절에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무감사위에서도 보면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후보 교체 관련해서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3년,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3년 정도의 당원 정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번에 친윤계 후보가 만약에 당 지도부가 된다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거는 당원 게시판 조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 상관없이 친윤계가 계속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이 유튜브 오늘도 이제 징계 윤리위에 나갈 때도 보면 라방을 바로 했거든요.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본인이 라방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돈벌이로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라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회수 누적이 되면서 본인이 그때 아마 한국사 강의를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이번 아마 탄핵 과정에서 볼 때는 그냥 탄핵 반대했을 뿐인데 지금은 본인의 유튜브에 당대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접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아마 보수 쪽의 어떤 김어준을 조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보수의 어떤 김어준을 꿈꾸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가서도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면접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한길 씨가 상당히 이제 어떤 보수의 김어준처럼 드러나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 전체를 어떤 조율하거나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서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죠.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립은 아닌가요?
강하게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농성까지 하고요. 사실 특검의 압수수색의 목적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보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권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명했는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잘 버텨내겠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권성동 의원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통일교 소회 골프장에서 사진이 찍히면서 다시 또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백하다는 거에 방증이었을 거예요, 그때 골프장이? 그래서 보니까 뭐 골프장에 대해서는 보면 복면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인 거는 누가 봐도 다 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다만 저는 골프장에 간 건 보면 어쨌든 수해 상황이고 또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가롭게 저는 뭐 이 주말에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예. 다만 저는 이제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럼 본인이 이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방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지금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아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 통일교의 어떤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서 또는 당무에 관여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을 했다면 그 명단을 그냥 국민의힘에 보내가지고 그 부분을 서로 조금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명부나 이런 정당의 당원 명부는 거의 전산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압수수색이 돼버리면 사실 모든 명부가 다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특검에서 조금 너무 성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고 문제가 있는 정당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대 특검이 출범할 때 그 특검을 추천한 정당이 국민의힘은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했기 때문에 예. 가르치 않아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겠느냐,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편파적이지 않겠냐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 석진 부분이 있지 부의장 않나. 얘기도 잠깐 짧게 당원 명부 압수수색 걸려. 저는 들어간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와 통일교 그 세계본부장과의 뭐 문자에서 뭔가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그리고 뭐 청년 이렇게 뭐 나눠서 당원 가입을 시도했다는 이 문자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볼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저도 특검이 전체 명부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자가 오갔던 그 시기에 당원 가입을 한 사람을 좀 한축해서 뭔가 또 요구를 했다면은 국민의힘도 이렇게 거부하고 막을 명분이 좀 없지 않았을까. 전체를 다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저항할 좀 명분도 줄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특검이 다시 뭔가 이걸 시도하게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하게 딱 축약해서 이때 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명부와 이거를 대조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을 좀 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마무리하고요.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질문부터 드릴게요.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김 여사까지 구속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세요. 김 여사가 아니죠. 김건희죠. 예. 이건 사상 초유의 우리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대망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예. 처벌을 해서
역사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권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영부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참모진이나 대통령실 비서진에서 이게 스크리닝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예. 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주고 예.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실감하고 있고, 그리고 비서들이 말을 할 수 없도록 윤석열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저는 윤석열, 김건희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로 가기 전에 대통령실의 뭐 민정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도 걸러줄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있죠. 예. 있지만은 그것을 말을 못했다는 건 이건 윤석열 책임 아니겠어요? 대통령. 예. 흔히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측근들이 호가호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저렇게 해먹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 어떻게 대통령이 영부인이 저런 짓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도저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녀들이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에 영부인의 문제라는 거 처음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역대 영부인들이 문제가 있던 분도 있었지만은 저런 분은 없었죠. 아니 얼마나 남편은 명석이 대통령 한 사람이 속옷바람으로 의자 붙들고 특검 소환 거부하고 예. 공권력을 파괴한 것 아니에요? 부인은 아니 글쎄 모조품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거짓말 하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제가 처음부터 2022년 5월 11일 윤석열이 저를 국정원장 해임했을 때 예. 6월 10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1740번을 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통령은 김건희, 영부인은 윤석열이다. 이러면 예. 이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앵커가 질문을. 험한 꼴이 뭐냐? 감옥 간다. 이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님이 그동안에 뭐 여러 장면 듣거나 보거나 하셨을 텐데 가장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예. 제2부속실을 두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가령 대통령 앞에 걸어가는 것. 이런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김건희, 자기 친정어머니 최은순, 윤석열 장모죠. 예. 이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또 별 문제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해먹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것은 검찰총장 때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것을 검찰이 덮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저는 김건희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은 양잿물도 먹어버려요. 양잿물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양잿물도 큰 걸 먹어요. 먹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구치소를 가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해요. 뭐 박 의원님 외람되지만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구치소를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밥이 잘 안 넘어갑니까? 밥 잘 안 넘어가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고 꾸역꾸역 넣었죠. 예, 예. 누가 거기 가면은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김건희가 오늘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예. 그 50대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한다고. 자기가 바보니까 다 국민 바보로 아는데 자기들은 국민은 다 안다. 지금 저렇게 밥을 안 먹는 것은 앞으로 오늘 조사만 받고 칭병하려고 병났다고 하려고 저런다.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 짓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아주머니 말씀이? 네, 아주머니 말씀. 의원님 생각은요? 똑같아요. 야, 진짜 무섭구나. 국민의 눈이 무섭구나. 저도요. 사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 예.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있던 사람으로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고 김건희가 구속됐으면은 다 밝혀져요. 예, 예.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이 구속되니까 지금까지 호가호위하던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불어버리잖아요. 예. 자, 김건희가 구속 기로에 섰으니까 김혜성 집사가 들어오잖아요. 예. 다 불게 돼 있습니다. 목걸이 내가 갖다 줬다. 또 이것도 더 내놨다 하고 다 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취할 태도다라고 했지만은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그런데 오늘 그 50대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야, 진짜 국민 무서운 걸 알고 예.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결국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병원으로 입원할 거라 그 수순으로 갈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조사는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예. 어차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기 때문에 예.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좀 다르죠. 다르죠. 다르지만은 모든 게 나와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소위 조사도 안 받고 법정도 안 나가고 한번 버텨보려고 하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역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예. 나와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새로운 당대표가 나올 텐데 장동혁 후보 앞서 여론조사에 좀 앞서 있는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 면회 직접 하고 입당 다시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과거의 모습 다시 회귀되는 건가요? 그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국민과 역사가 용납합니까? 자유당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역사와 국민이 어떻게 소멸시켰습니까?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역사와 국민이 뒷마당으로 밀어냈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그래 내란 우두머리하고 함께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김문수, 장동혁. 참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를 같이 해보니까 괜찮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 전환길이 한 길로 가는 겁니까? 두 길로 가는 겁니까? 저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저것은 분당이 될 거다. 아 분당으로 보세요? 네, 분당됩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당선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분당 얘기가 나온 김에 조국 전 대표 이제 나오게 되면은 합당 얘기하셨어요 민주당과.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서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고요. 글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사랑하면 결혼하고 이념과 생각과 목표가 같으면 왜 다른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한 집에서 살아야지. 예. 저는 그러한 것이 지방선거나 총선의 승리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합당할 거예요.
그게 지방선거 전이어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호남에서 경쟁해 보자. 예, 예, 예. 그게 경쟁해서 우리가 3번 선거에서 담양 군수를 우리 민주당에 있다가 튀어나간 사람이 조국 혁신당으로 당선됐어요. 예. 그래 한석돼서 조국 혁신당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호남에 오늘 또 해남반도 진도 내려갑니다만은 물론 조국 혁신당이 나오더라도 예. 별 문제가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정의당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석을 가지고 군소정당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민주당에 안 도와주면 무엇을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을 고집하고 조국 혁신당 혼자 가다가는 정의당의 말로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중앙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어제 시도가 돼서 결국에 당원 명부를 못 가져간 것 같아요. 뭐 정치 잘 아시니까 당원 명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통일교와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정정 분리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료가 확보가 돼야 특검에서는 밝혀지는 거죠. 진척이 될 수 있죠.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뭐 그거를 별도로 하더라도 당원 명부를 그렇게 검찰에게 쉽게 주지는 않을 거. 물론 예. 안 주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저렇게 저항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예. 이거예요. 통일교에서 보십시오. 권성동 대표 같은 분. 그 궁전에 가서 한학자에서 여사한테 큰절하고 샤핑백 갖고 나왔다. 또 보도에 그렇게 나왔죠. 예. 1억 예, 돈 예. 줬다. 아니 골프를 치지 무슨 복면 가왕 MBC 프로그램은 있지만은 나는 복면 골프 왜 그런 짓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는 당원 명부가 증거로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당내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의원을 같이 불러서 밥을 먹었어요. 원래 과거에 생각해 보면 대표를 먼저 신임 당 대표를 좀 초청해서 밥 먹는 게 많았었는데 같이 불렀다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시그널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모두 축하의 말을 하고 전화도 통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식구다. 네. 통합해서 잘하자.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의 갈등의 여지도 있어 보이니까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그건 저도 모르죠. 예. 천공스승도 아니고 건진법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언행의 일치가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정신, 국민적 요구인 내란 청산 그리고 3대 개혁을 끝까지 추사까지 하겠다. 예. 라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죠.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경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 등을 강하게 주창했기 때문에 합쳐서 시대 요구, 국민적 요구하는 그러한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물살이 올라와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싹 다. 비가 그렇게나 쏟아졌잖아.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내려가.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비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얼마나 내린 거예요? 네, 어제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김포와 고양, 서울 은평구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굉장히 큰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비는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컸습니다. 남쪽보다는 좀 북쪽에 더 많은 비가 집중된 모양새였는데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300mm가 넘었고요. 인천 덕적도와 경기 동두천에도 270mm 안팎이 쏟아졌고요. 서울에도 170mm 정도가 내렸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큰 비는 이제 좀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비가 그치고 이제 폭염이 다시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아침 경기도 포천에서는 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이제 조수석에 앉아있던 7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호수에 빠져서 4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요. 경기 김포에서는 차량이 빗길에 떠내려가면서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나 출근길과 맞물리면서 출근길에도 상당히 피해 혼잡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KTX 일부 운행이 정지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특히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운행이 일부 중단됐었는데 인천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박촌 역사가 침수돼서 일부 빗물이 차수판을 넘어서 역산해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KTX 역시 일부 운행이 중지됐는데 이 일부 선로의 산사태나 이런 문제로 이제 운행이 진행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하철, 기차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신 승객들도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시내버스가 마치 수상버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빗물에 잠긴 버스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는 이 장면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양대교가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네티즌이 그 가양대교의 모습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물이 정말 찰랑찰랑 할 정도로 지금 침수가 된 모습이고요. 차체도 지금 어쨌든 중간턱까지 지금 물이 차오를 정도로 이제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네티즌들 중에서는 뭐 가양대교 침수가 된 걸 처음 본다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강보다 높이 있는 대교인데 침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 이날 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은 가양대로가 침수된 그 밑에 이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SNS 보면은 피해 영상 많아요. 맞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우이천의 경우에는 근처에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이 산책로에 설치된 조형물이 시시각각 차오르는 물에 좀 잠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이게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강서구 김포공항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국제선 게이트 앞까지 물이 차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유리 문까지 물이 뭐 찰랑찰랑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지하의 마트의 경우에는 여기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터에 계단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빗물이 막 이거네요. 네, 이 영상이네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 또 폭우의 특징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좁은 곳에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왔다 갔다 하면 농작물 피해 있고 이게 또 물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식탁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수박도 킬로그램당 3,300원 내외라고 하니까 전년 대비 45% 이상 상승한 수치이고요. 계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9 평균 7,356원이라고 한다면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최대치 가격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서 닭고기들 많이 드실 텐데요. 지금 1월에 1,927원이었는데 4월에 2,265원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데 지난해 4월에는 1,86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비는 그쳐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가 완전히 그친 다음에 더위는 또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비는 점차 잦아들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또 폭염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독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양상인데요. 이미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비가 그치면 기온 자체도 30도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우산과 양산을 번갈아 들어야 하는 이제 이런 날씨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사건은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여객기가 출발해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승객들이 내렸어요. 네, 저녁 8시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김포공항에. 했습니다. 탑승객들에 따르면 기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제 이렇게 기내 방송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근데 승객들이 밖을 보니까 여기가 인천이 아닌 김포여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공항 보면 대개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전에 인천이 아닌 김포로 간다라는 고지도 없었던 상황이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 당시 기내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인천하고 김포 꽤 멀거든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죠. 그렇습니다. 인천에 도착했다라는 또 방송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한 탑승객은 일단 어떤 위급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또 몇 분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미 인천에 도착했다라는 방송이 나온 탓에 일부 승객들은 이미 짐을 빼고 인천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안내 방송도 인천공항으로 나왔다고 하면 승무원들도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탑승객들의 말에 의하면 승무원들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탑승객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때 한 승객이 여기가 인천이 아닌 김포공항이다. 어떤 승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무원도 깜짝 놀라서 이걸 반문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인천이 아니고 김포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지속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승무원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안내 방송을 했던 건데요. 이 연료가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의 착륙은 비상 착륙이었다. 지금 기장이 인천공항으로의 항공 이제 비행을 확인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연료를 채우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만약 연료가 부족해서 도착지가 변경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연료가 부족했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결국 이 비행기는 인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공항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 다시 비행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게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을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승객들이 화가 났던 부분은 도착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승무원들이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이 넘어가니까 승객들은 더 이제 불만사항이 쌓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항공사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나요? 일단 항공사 관계자는요, 난기류 때문에 잠시 이 김포공항에서 착륙했고 항공기 급여도 마친 다음에 다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승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사와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또한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천 공역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여의치 않고 연료가 부족해서 급유를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내렸고 해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나 이런 문제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급유가 필요한 상황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는 종합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시간이 늦어진 건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 같은 거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객기가 이렇게 지연 도착을 한 경우에 지금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일단은 그 국제 항공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항공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추가 교통비, 뭐 숙박비, 식사비, 그리고 지연에 따른 뭐 보상금, 항공권 환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승객들이 또 챙겨야 될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가로 지출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모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보관을 해 놓으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네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4월에 인천으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항공기 고도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김포공항에서 긴급 점검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50여 명의 승객들은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대기를 하다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다고 하고요. 예. 지난해 7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출발한 제스타 여객기가 연료 부족으로 김포에 도착한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다음은요,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죠. 한 지역의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경기 동두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일본식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테마파크는 애초에 일본 에도 시대 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요. 일본식 전통 복식을 체험한다든지 뭐 사무라이 결투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사인데요. 문제는 이 행사가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거죠. 광복절이 끼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광복절에 꼭 이런 행사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예, 뭐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복절에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하느냐.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광복절 당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겠다, 추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 평화론을 이제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복 축하 평화 선언문을 낭독하겠다. 그리고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한복을 착용하거나 태극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입장을 하게 하겠다라고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사실 광복절 즈음하면은 언론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그 LG 트윈스 구단에서 9일,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을 일주일도 안 남긴 그 시점에 이제 시구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뭐 탄지로와 네즈코를 시구자로 원래 내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이제 극우 성향의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착용한 귀걸이가 또 이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거센 항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구가 취소되고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글쎄요, 이런 현상이 과거보다는 좀 옅어져서 그럴까, 좀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동두천 테마파크 행사의 경우에는 이게 광복절을 겨냥해서 준비된 행사가 아니고 지난달에 이미 시작된 행사인 만큼 뭐 어떠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선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일본 문화를 즐기는 것은 좀 별개로 둬야 된다,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본 문화나 음식이나 제품을 즐기다가 특정 시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중적인 행동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LG 야구 시구의 경우에도 이게 뭐 광복절 당일도 아닌데 이미 예정됐던 시구까지 취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응과 함께 이제 광복절만큼은 좀 다르게 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본인들이 이런 걸 보면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요. 영국의 유명한 밴드입니다. 오아시스가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6년 만에 내한 공연을 이제 10월에 개최를 하는데요. 공식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린 이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닝글로리 새로운 비주얼을 확인하라라고 하면서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길기는 이제 군국주의를 상징해서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뭐 이 중국 등 국가들에게는 좀 상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면 한국에 온다는 것인데 이 우길기 사진을 써야만 했는가라는 실망스러운 어떤 비판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독일 콘서트에서도 나치 문양을 써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댓글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물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뭐 오아시스 측에서 이거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월에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하는데 이런 우길기 이미지를 포함한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여러 스타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해외 스타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4년에도 이제 아델이 공연 영상 속에서 우길기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수정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뮤즈라는 가수도 뮤직비디오에서 유사한 이미지가 발견됐을 때 또 수정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가수 앤 마리라는 이제 사람이 당시에 이제 우길기 문양의 소품을 또 착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우길기 문양을 사용을 했었을 때에 가수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팬들이 항의를 해서 인지를 하고 수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그런 전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고 하죠.